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대국민 보호대회를 열고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첨단 혁신 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 AI 3대 강국 도약,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등을 담았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부 조직 개편은 논란이 많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체 취업자 수가 17만 1,000명 늘어 2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건설업은 15개월,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고용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고용 여건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9월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이른바 빅컷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 올라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핵심 물가의 주요 부문이 과거 몇 년보다 낮게 유지되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설사들이 강도 높은 제재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둔 강력한 제재, 건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산재 포비아에 빠졌습니다. 포스코 ENC와 DL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에 정부가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조업 중단과 경영진 집단 사직도 이어지고 있죠. 제재와 응징으로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건설회사 요즘 현장 사망 사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벌써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자, 건설사들 그동안의 건설 경기 부진으로 조금 고전해 오면서 위기를 벗어나나 헤쳐가나 했는데 이 산재 경고, 산재 제재라는 악재가 닥쳤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떤지 김선주 교수님, 요즘 건설업 정말 심각하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비용 상승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되게 강도 높은 네.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건설사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더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나눴거든요. 네. 진짜 현장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그러니까 안전인력 다 배치하고 페트롤로 해서 계속 감시 감독하는 것들 다 하고 그다음에 교육 계속 강화하고 했는데 예. 이런 조치가 또 나와서 더 이상 이제 그 건설업체 자체로서는 뭐 좀 더 조심하는 상황이지 뭘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그렇죠. 이제 안전 비용에 더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정비 사업들을 많이 수주를 했는데 그 정비업체 조합원들이 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네.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전면 중단하고 전수 검사하고 시간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조합원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예. 건설사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금리도 내려가고 좀 PF도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좀 좋은 소식들이 있을까라고 기대를 그러니까요. 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큰 고심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면서 나름 그쪽에 좀 투자도 하고 인력도 안전 인력도 보강을 하고 네. 대책을 했지만 현장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금 상황이 지금 급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현장이 수십 군데, 많게는 뭐 수백 군데, 수십 군데 아닙니까? 한 회사라도. 그러니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렇게 벌어지는 사고를 경영진이라든지 기업 책임으로만 다 과연 돌릴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응징, 제재를 한다는 게 방향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해답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건설사들 생각도.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고 하신 그런 사안들이 2022년도였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건설사들이 맞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이유는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안전하게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적정 공기나 적정 공사비 같은 것들입니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도 네. 작업을 더 천천히 규정대로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일단 지금 나온 정부의 방침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이 쉽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종전과 다른 상황을 만들기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물론 정부 정책에는 그 방향 속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무리 뭐 수익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 문제가 걸치더라도 어쨌든 현실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 정책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처벌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네.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필요성 방향은 맞지만 실무 적용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공교롭게 포스코 ENC에서 이딴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또 외국인 노무자 한 명의 실신 상황도 좀 생기면서 네. 또 DL 건설도 그랬잖아요. 지금 일단 두 회사의 경우에는 현장이 일단 거의 중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ENC 같은 경우 103개의 현장이 예. 전면 중단됐고요. 원래 25년 들어서 그 주택 건설 현장에서 2건, 그다음에 토목공사 신한산선 포함해서 2건 이렇게 4건이 25년 초반에 연달아 포스코 ENC에서 일어나서 네. 전면 중단하고 검수했는데 그래 이제 재개하자 한 날 이제 또 그 의정부에서 예. 그 건설 현장에서 그 예. 노동자가 추락을 하면서 숨진 사고가 그러니까요. 벌어졌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DL 건설에서도 또 이제 감전 사고로 인해서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으나 지금 좀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건설에서의 재해 사건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네.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다 이제 뭐 최고 책임자 CSO 최고 예. 안전 책임자나 임원진들 전면 다 사표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전면 모든 사업장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에 이런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하도의 하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도가 하도급. 넘어갔을 때 거기에 안전관리를 원청에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도가 심하게 내려갔을 때 그 비용이 깎이니까 하도 업체에서는 안전 비용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또 이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사건들의 한 80% 정도가 87% 정도가 떨어짐 그다음에 예. 뭐 끼임 충돌 되게 고전적인 사고들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주의하고 네. 작업장에 대한 충분한 교육, 안전 조금만 이제 부주의를 줄이면 줄일 수 있는 사건들인데 네. 여전히 이런 오래된 고전적인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좀 문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에 가보면 일단 청소 상태부터 되게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안전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위험한 물질들 또는 추락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시스템 정비들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사 재개가 하고 예. 시간에 쫓기니까 과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현재 또 하나의 문제는 그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의 나이가 50,
60대 이상이 한 굉장히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근로자들의 높고 인력 구성이 조금 많이 달라진 거네요. 고령화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좀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사고 관련해서 김선우 교수님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하도급에 다시 하도급제가 또 넘기는 문제는 원청이 두세 차례 가면 제대로 관리가 좀 안 되는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현장 인력 구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스코 ENC 사고가 계속 났을 경우에 건설업 면허 정지와 공공입찰 금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라. 그러니까 면허 정지면 건설회사 문 닫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재의 법으로 뭔가 이게 조금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면허 정지? 네,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이번 포스코 같은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령에 따르면 단순하게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런 정도 내용이 아니라 공사 자체를 고의나 과실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실 공사를 해서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업주의 규칙 사유가 명확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이 건설업을 하지 말고 회사를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문 닫으려면 거기 직원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진 사안 가지고서 영업 정지는 어떤 식으로든 고려하고 당국에서 고려하고 있지만 이번 건만 가지고서 등록 취소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도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 시공이 아니라 이제 작업 단계에서 작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이런 게 아니래도 사망한 것만으로 사망자가 예를 들면 또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데 뭐 참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하죠. 근데 한 명이 죽었을 때냐 두 명이 죽었을 때냐 어떻게 이게 법에 다 명시를 조금 제대로 해야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법령을 읽어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 말소 등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10항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내용이 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범위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페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게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이제 정부 생각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조금 강화해서 뭐 입찰 제한이라든지 뭐 영업을 일시 정지시키는 문제를 조금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건설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건산법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망사고 문제는 건설만이 아니라 전산업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전체 산업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법을 바꾸는 게 맞는 접근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으로 개정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제 제재라는 건 뭔가 이게 과징금을 세게 매기는 뭐 그런 문제 같은데 이미 뭐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과징금으로 매기겠다는 그런 법적 추진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건설 회사들에도 실질적인 부담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런 게 구체화된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공입찰 금지 이거는 국가기관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공공입찰 금지. 네, 이거는 이제 법적 요건이 명확하고 실행력도 되게 가능성이 높아서 요거는 공공입찰 금지는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면허 정지와 취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건 면허 정지 부분인데 면허 정지는 우리가 최근에 현사안에서 광주 아이파크 붕괴랑 GS건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때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산에는 12개월 했고 그다음에 GS에는 10개월 했는데 둘 다 조치를 취했지만 이제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집행력이 좀 결여됐지만 시행을 했던 적이 있고 면허 취소는 언제 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조물의 파괴로 공주의 위험을 초래한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 성수대교. 동아건설이 면허 네. 취소가 완전히 돼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두 개 DL이나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공공유찰 제한은 가능하고 건설 면허 정지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실행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경제적 말씀하신 제재. 경제적 제재 전체 매출액의 3%를 가진금으로 매기겠다라는 거는 3%나. 3%. 네. 이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일 때는 어쩌냐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이었다가 이게 22년 좀 강조되면서 10억 원 이하,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 50억 원 이하까지 했는데 이게 너무 법인의 입장에서 대형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미비하니까 좀 더 페널티를 대형건설사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주기 위해서 3%라는 걸 했는데 예. 대형건설사는 문제가 없지만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이익이 한 3% 또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3% 때문에 이익률이. 예,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러한 조치이지만 네. 대기업에게는 되게 이제 억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가칭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해서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려는 이제 중소건설사들이 앞으로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전체 매출액의 3%를 내게 되면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그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3% 정도로 조정하면 어떻겠냐라는 안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데 뭐 전체 매출이냐 그 관련된 사업 쪽의 매출이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좀 구체화될 일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경제적 제재가 있을 거라는 부담을 받아야만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긴 할 텐데 그런 문제, 경제적 제재, 또 다른 뭐 입찰 제한 이게 굉장히 이제 강한 제재일 텐데 과연 이것만으로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건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을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사실 지금 시점에서 현장 작업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한국 사회가 많은 제도적 보완을 해왔기 네.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고 발생하고 조사를 나가보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 규정. 겁니다. 예. 그 때문에 지금은 제도적 보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제도를 얼마나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행 역량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다시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든지 천천하게 안전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 이게 다 공사 기간과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공사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뭐 제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불법입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법령상은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한 번 도급 주는 건 맞습니다. 예. 여기서 하도급을 주는 것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더 도급을 주게 되면 처음에는 공사비가 100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80, 70, 60 같은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맡긴 사람은 100의 비용을 가지고 한 결과를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100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공사를 하니까 네. 부실로 하든지 아니면 안전 관련된 비용을 줄이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 현장에 이제 산재와 부실 같이 얘기를 나오고 적정공사비가 나오면서 예. 제하도급 같은 것까지 함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투입되는 공사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그리고 공사 기간도 다 공사비로 수렴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런 기간을 공사를 이틀 하나 하루 하나 네. 돈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요. 공사비를 적정하게 뭐 입찰 가격을 좀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공공 입찰이나 모든 게 대체로 우리가 최저가 입찰제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비용을 최저로 쓰는 데가 낙찰을 받으니까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안전에도 비용을 쏟지 못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최저가 입찰제.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때 산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그거를 도입을 했을 때 네. 그 중대재해법이 도입이 될 때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과거 대비 4.8%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72% 기업에서 증가를 했고 인력은 63%나 굉장히 늘렸지만 하지만 감소율은 그렇게 줄어들었던 것들은 앞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 CDM 아예 이제 초기 단계부터 안전관리 계획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그거 입찰할 때부터. 그리고 무리한 납기나 예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아예 계약 취소가 돼버리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공기 연장이라던가 안전비 반영을 발주 조건에 아예 명문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재해가 30% 정도 감소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정권이 AI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술의 발전을 이런 건설 현장에 도입하는 부분이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해서 CCTV나 IoT 센서로 되게 위험 물질들을 미리 감지해서 그곳에 뭐 가지 못하게 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AI 기반 빅데이터 기반의 AI 예측을 통해서 오늘같이 이런 날씨에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아침에 이제 경고 메시지라던가 카톡으로 다 알려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모바일로 점검을 수시로 바로바로 현장에서 네. 보고해서 총괄 책임자들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던가 예. 또는 이제 BIM이라고 네.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설계 도입이 위주로 했다면 요즘은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처음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전부 될 수 있는 BIM 시스템을 적극 도입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문제와 결과적으로 공사비로 모여지는데 공사비를 늘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 관련해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의지가 강하다면 정부부터 먼저 좀 고쳐야 될 텐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사업자였던 현대건설이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했잖아요. 84개월에 정부는 요청을 했는데 108개월로 늘려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84개월로는 수지 타산을 못 맞추겠다.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정부는 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부 생각. 네, 사실 처음에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발표될 때부터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개항 시기를 정치적으로. 좀 네. 짧게 잡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가 네. 가장 잘 압니다. 가장 많이 분석을 하게 되니까요. 예. 특히나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섬에 옆을 매립해서 함께 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항이라고 하는 특수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공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대건설이 국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그런 업체가 공사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네. 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은 네. 사실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적절한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서로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네. 지금 시공사가 교체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비용이라기보다는 건설공사를 계약한 입장에서는 공사 완료일을 함께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넘어가는 순간 지체한 기간만큼의 또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따지면 돈 얘기가 맞지만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해당 기간 내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했을 때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맞추라고 하면 그 속도전을 벌여서 공사 납기를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도 그렇고 부실 시공의 여지도 부실 시공도 커집니다.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서 제가 네네. 물어본 거고요. 지금 건설회사들 뭐 경기 부진의 이런 산재 사고 외에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 지금 여당. 그리고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자의 이 노사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자, 이 건설 현장은 이런 법들을 조금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 좀 힘든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이게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산이 12개월 영업 정지를
맞았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현산에게는 오히려 흑자의 요인이 됐다. 뭐냐면 비용도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을 안 했던 게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건설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PF 부실 문제도 있고 해서 되게 비용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과 이 수지타산을 굉장히 많이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공기 연장이라는 것은 결국 인건비라던가 장비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 현장은 좀 특이하게 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폭우가 온다던가 폭설이 온다던가 이러면 이제 스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기를 맞추려면은 사실 4.5일을 고수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또 주 52시간 그 근무제까지 맞춰서 건설사들에게 되게 악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또 3% 그러니까요. 벌금 예. 내야 되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심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이 현재 건설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고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이 여러 가지 비용 문제와 사업 위축 우려도 큰데 참 건설사들 힘든 시기를 지금 겪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건설사를 좀 어렵게 했던 게 부동산 PF, 우리 김선우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 뭐 구조정에서 조금 나아진 거죠? 좀 개선되는 조짐이었습니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수치상으로는 개선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이제 올해 1월부터는 부동산 PF 사업지들의 경공매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게 되면 연초부터 한 5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것들이죠. 경공매에 나온 사업장들의 수가 증가를 했다가 그 뒤로는 조금 감소한 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뭐 PF 상황이 좋아졌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든 것이 지난달 기준으로 나와 있는 물량들 중에서 60% 이상이 지방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에서 더 힘들다라는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금년이나 내년도에 크게 바뀔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김선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건설업 현장 이제 업황 상황이 지금 이런 사고가 나서 조금은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달라졌습니다만 이 사고 변수를 제외하면 이제 위기는 좀 극복하고 주가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 개선 방향이었습니까?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건설업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건설업이 평균 한 10% 올랐고 대형 건설사는 20에서 30% 정도 지수가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26년에 되게 좋아진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이제 결론은 이제 미약한 회복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은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현 정부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PF 부실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 전체적인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4.5%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누리고 있고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어나서 2배 이상 막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 PF 대출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과 그다음에 공사비 상승 압박,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재해로 인한 어떤 제재 조치들, 그다음에 SOC 사업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고 분양가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주택 말고 SOC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SOC 사업을 지금 축소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에 확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미약한 회복세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 사망 사고와 정부의 제재 대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기세 좋게 오르던 국내 뷰티 기업들의 주가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 주가가 피크아웃인지 곧 새로운 모멘텀으로 반등에 나설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K-뷰티 정말 대단합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좋아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식시장의 모양새가 조금 달라졌어요. 한 어제 그제 갑자기 화장품 주가에 뭔가 급제동이 걸렸는데 네. 단기간에 좀 짧은 기간입니다만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네. 분위기가 조금 확 바뀐 거죠? 주가만을 본다면?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핑계를 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식 시장에 흔히 말하는 시장 위험, 시장 위험. 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기업의 개별적 이슈라기보다는 네. 주식 시장 내의 분위기가 좀 반전된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기 내내 예. 이제 그 주도주의 자리를 가져왔던 종목들이 좀 교체되는 네. 수급이 교체되는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해서 네. 뭐 실적이 좋은 회사들조차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차익 오늘 실현. 특히 좀 예. 많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컨센서스에 좀 미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조금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절대적인 실적은 너무 좋습니다. 실적은 너무 네, 좋고. 그리고 뭐 다 사상 최고치. 예. 뭐 모든 이제 뭐 ODM 사이드나 아니면 인디 브랜드 사이드나 아니면 원부자재 업체나 모든 이 밸류 체인에서 기업들마다 이제 그 좀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센서스를 미달했다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커버하는 증권사가 이제 막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회사의 컨센서스라는 게 약간 이제 몇 개 증권사의 그 평균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요즘에 이제 유행처럼 도는 얘기인데 스트리트 컨센서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트리트 컨센서스? 네, 스트리트 컨센서스. 스트리트. 네. 스트리트. 네, 그래서 제 발음이 좋았고. 네, 스트리트 그래서 컨센서스. 실제 이제 그 커버하는 증권사 수가 레가시 기업에는 이미 뭐 20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상장한 지 뭐 1년 그다음에 최근인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제 막 그 커버리지를 늘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컨센서스에 조금 왜곡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입소문으로 나는 컨센서스가 실제보다 많이 좀 기대치를 올린 부분들이 좀 실망 부분으로 이어진 게 이제 사실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세 번째는 그럼 진짜 업황이 꺾였냐? 예,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 말씀드리고 부분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네네네.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주가가 잠시 일시 떨어진 거가 뭐 일시적인지 또는 정말 꺾인 건지는 조금 더 개별 기업 얘기를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자, 이 화장품 업계의 주도주가 바뀐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저는 화장품 업계 대장 하면 이게 아모레퍼시픽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근데 APR이라는 조금 중소형 브랜드 회사가 시총을 아모레퍼시픽을 제쳤다는데 도대체 APR 요즘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회사 실적이 그렇게 좋습니까, APR이?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레가시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이제 전혀 차별화 포인트로 바꾼 회사고요. 뭐 이제 간단하게 2분기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3,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을 했고요. 예. 영업이익 역시 846억 원으로 202%가 증가를 했는데 네. 이 매출액 3,277억 중에 화장품 부분이 2,272억 원. 그러니까 예. 이 회사는 원래 상장을 할 때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뷰티테크 기업으로 이제 뷰티테크. 예, 네. 그렇게 IPO를 했었고요. 예. 이번 실적에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게 한 포인트는 메디큐브라고 하는 뷰티테크가 아닌 화장품 부분에서 미국 아마존에서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예. 특히 미국 이번 2분기 매출액이 한 이제 900억 중후반이 나왔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섞인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부분만 놓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약 한 800억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화장품이 미국에 들어간 지
3개 분기 만에 1,000억에 가까운 화장품 매출액만 정말 짧은 기간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없었던 성적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최단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1,000억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게 또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는 상승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기존에 당연히 뭐 자본력이라든가 자산 규모에서는 레가시 기업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제 아주 오거닉하게 스페시픽하게 미국에서의 성과를 단기 내에 아주 초스피드로 만든 부분이 가장 큰 비결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까지 이제 상장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최고 경영진들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주가가 3배가 오른 가격에서도 그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성 기업들도 좀 진행하기 어려운 주주 환원. 부분들을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네. 네, 약간 MG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장품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이 부분으로 APR이 완전히 새롭게 고객들이 다가간 거 아닌가요? 이 디바이스 맞습니다. 부분? 네. 기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개척한 건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다들 모두 잘 된다라고 하면 또 벤치마크를 해서 많은 회사들이 뷰티테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걸리고 나름대로 이제 약간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R&D가 필요하고 네. 객단가가 또 기본 화장품보다는 뭐 3-4배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내에 네. 또 이렇게 좀 캐치업하기에는 요 뷰티테크 부분이 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도 APR 주가도 잠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 최근 네. 사흘간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좋았고 주가도 네. 많이 오르는데 여전히 증권회사들은 좀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화장품 업종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근데 APR은 지난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APR이 워낙에 시장에 이제 파급력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APR 이후에 조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거나 기대치를 좀 약간 어긋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어제 오늘 들어서는 뭐 다 같이 화장품 주식이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오늘 APR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좀 부과되는 부분이고요. 예. 실제로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대부분 다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APR의 경우에.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가 약간 뭐 일반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이던스보다 실제 올해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이던스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지금 3, 4분기 뭐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요인에도 오히려 이제 기대치보다는 더 좀 좋게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3분기도 지금 뭐 컨센서스를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시장 위험인 거지 네. 개별 회사의 이제 좀 개별 주체로 본다 그러면은 업황이라든가 회사의 지금 영업적인 어떤 방향성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대표님께서도 지금 APR의 주가만으로 본다면 실적이 좀 그렇게 기대가 있으니까 네. 상승 탄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편인가요? 네네. 지금 뭐 어제 오늘 수급이 뭐 이건 예측이 불허의 좀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수급까지 뭐 주체를 논할 수는 없지만 펀더멘탈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APR이 뭐 하반기 네. 뭐 아마존에서 이제 성과가 좋았다면은 지금 3분기에는 얼타뷰티라고 하는 이제 뷰티 오프라인 미국 채널에 입점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수순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펀더멘탈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APR 못지않게 조금 중소형 브랜드로 요즘 히트친 회사가 달바 글로벌이죠. 네. 여기는 상장한 게 지난 5월 5월입니다. 말에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 당시에 비하면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다는데 네. 물론 달바 글로벌 지난 말씀하신 네. 금요일부터죠. 네, 주가가 네. 이제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절대 실적은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왜 실적이 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꺾인 겁니까? 네, 달바 역시 2분기 매출액은 1,2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한 수준이고요. 예. 영업이익 역시 2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세는 상당히 네, 컸는데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이미 이제 너무 좋은 수준이고요. 예. 다만 굳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에 이제 맞춰서 이유를 좀 고민해 본다면
요즘에 이제 그 화장품 회사들이 좋은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은 일단 수출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수출 지역 내에서도 단연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근데 달바의 경우에는 네. 뭐 지역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드물게 일본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서 다만 또 일본에서 거의 366% 성장을 했고요. 예. 2분기에. 그다음이 이제 러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 네, 네. 러시아에서 이제 뭐 한 40% 증가를 네. 보였고요. 네. 그다음이 이제 북미 지역으로 매출액은 한 127억 원이고 전년 대비 140% 정도 성장을 보였는데 일본 매출액이 258억 원, 러시아가 187억 원인 거에 비해서는 예. 미국 매출액이 아직 127억 원이라는 어떤 뭐 상대적인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입소문 스트리트 컨센서스에 조금 하회한 것뿐인 거지 뭐 실제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조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달바글로벌에? 네, 그러니까 달바가 3분기 때 약간 예상치보다 소폭 못한 이유가 러시아 지역의 이제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은 먼저 판관비에 반영을 했는데 예. 그 통관에 좀 약간 시간이 이제 걸리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3분기에 또 이어진다면 예. 뭐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방향대로는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어. 네, 다만 이제 달바의 어떤 수급을 조금 말씀드리면 달바는 상장하기 전에 워낙 비상장 내에서의 또 인기가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일 때 투자한 회사들이 많았고요. 네. 그 주식이 네.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원래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네. 하죠. 원래 계획대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 회사가 좋으니까 그 물량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와. 그러니까 네. 물론 조금씩은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더 많이 이 모멘텀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오히려 약간 수급이 무너질 때 좀 차익 실현 이건 사실 건전한 이제 순환매거든요. 네. 나와야 될 물량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상장 때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실적은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의 기대치에도 못 미친 게 또 한국콜마. 2분기 매출은 뭐 최대였다고 하는데 영업이익 기대치를 밑돌았습니까? 어떤 네. 실적이 어땠습니까? 네, 한국콜마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 한국콜마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말씀 주신 화장품의 호황, 예. 뭐 이제 국내도 좋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인디 브랜드 향 물량을 많이 이제 그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반영되는 내용은 별도 기준. 그러니까 한국콜마 본연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상으로 별도 기준의 숫자고요, 국내. 예. 그다음에 이제 연결로 가게 되면은 콜마의 숫자를 좀 약간 변형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계열사 HK 이노인이라고 또 상장사죠. 예. 제약 사이드에 이제 기업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우라고 하는 용기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들인데 지금 국내 별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좋았는데 이제 연결로 했을 때 이 예. 계열사들이 아무래도 좀 일회성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결 숫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네. 모습들이 보여진 거라서 어쨌든 주식시장의 그 시가총액이나 밸류에이션은 연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좀 실망이 있었지만 영업적인 측면의 본업을 본다면은 예. 별도 기준에 있어서는 역시 코어 비즈니스는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이 좀 괜찮을 거로 보십니까? 예, 절대 실적은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이제 어닝 그 포캐스팅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좀 조정들이 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동반하는 좀 주가 하락을 반영한다면 다시 또 이제 좀 정돈된 그 릴리즈된 실적 전망 하에서는 또 무난하게 원 그 사업은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달바 글로벌 또 APR은 한 1년 6개월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만 중소형 브랜드 북미 시장 수출 주도하는데 이게 좀 자본력이 약하다. 자본력이 강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관세 영향을 좀 타격을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과 이제 부채가 있는데요. 예. 오히려 APR이나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는
매출 사이즈는 기성의 그룹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양사 모두 영업이익률이 뭐 25%를 상회하고 있고요. 뭐 매출액이 지금 세 자릿수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현금 흐름 면에서는 지금 대기업보다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관세 영향에 뭐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슬림한 구조에서 마케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판관비성 투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들이 워낙 또 그 탑 매니지먼트들이 다 MZ 세대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빨리 읽고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빨리 해서 마케팅에 이제 말하자면은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염려하신다라면은 이제 관세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투자하고도 만약 매출액이 이제 그만큼 못 따라줄 경우를 이제 염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자본 면에서 대기업보다는 훨씬 지금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금 그러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은 좋은데 기대치를 못 미쳐서 주가가 네. 지금 떨어지는 일시적으로 지금 사흘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화장품 투자를 관심을 갖는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게 뭐 좋은 기회입니까? 네. 아니면 혹시 이제 고평가 아닌가? 뭐 피크아웃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해야 할까요? 네. 고평가냐 아니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냐 이 두 가지 의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흘 동안은 이제 고평가가 이겼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에는 부단히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 예. 다시 이 정책이라든가 뭐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가는 정책이 바뀐다면 다시 어닝이 좋고 업황이 좋은 예. K뷰티 쪽으로 다시 또 이제 그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가시적인 모멘텀들을 좀 기대해 본다면 네. 아마 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블랙 그다음에 프라이데이. 지금 언급드리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들을 충분히 이제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해가면서까지 준비가 가능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 내에서의 차익 실현의 문제, 수급의 문제인 거지 화장품의 펀더멘탈이나 전반적인 그 업황,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관세 영향에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탑재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수급 이슈가 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업황과 주가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설 현장에 있던 근로자 사망 사고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건설회사 면허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망 사고가 잦은 건설사에 대한 제재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비용을 줄여야만 하는 최저가 입찰제, 공사기간 단축을 압박하는 발주 구조와 속도전,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공공건설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